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자이신 최지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최지민입니다. 지금 몇 시일까요? 저희가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경제를 살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키우자 네 번째 사회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최지민 교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님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인 지방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은 조용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그다음에 청년은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육이나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일자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인 시스템이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 세션 2개의 의제, 6개의 소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님은 충북 충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4선 의원이십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경제, 예산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국회 예산결선특별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 활동하셨고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깊은 전문성을 쌓아오셨습니다.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 충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에서 태어나고 충주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충주에서 거주하면서 국회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걸리지만 왕복 4시간 걸리지만 출퇴근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시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에 등원했는데 등원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가장 오래 있었고 또 우리 손명수 의원님 계시던 국토위에도 제가 있었고 여러 위원회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은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충주 시민들이 저를 충주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4선까지 이렇게 밀어준 것은 저에 대한 신뢰와 또 열정을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손명수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초선 의원님이십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2차관을 역임하셨고 서울 과기대 철도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하셨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책의 달인이십니다. 의원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의 기흥구에 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손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30여 년 근무했는데요. 이 지역 균형 발전은 참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부터 많이 담당했던 업무이고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바로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 초대 균형발전위원회 멤버로 제가 가서 한 1년 반 정도 같이 그때 근무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말 중요한 아젠다인데 오늘 우리 이종배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1시간 정도 토론을 할 텐데 저희 두 사람이 모든 해법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고민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지금도 중요한 화두이고 저희가 이제 5국 3특 이런 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오늘 지방 경제의 현실과 해법을 함께 논의해 주신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분 의원님께 제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소득과 일자리가 순환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입니다. 대기업 유치 외에 실제적인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대해 먼저 이종배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방에 내려가면 일할 곳이 없다라는 좀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역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또 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같은 방식 말고 지금 당장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의원님? 지금 저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부산시도 매년 10,000명 정도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시에도 많이 골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고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서 부모님도 모시고 거기서 아이들 낳고 잘 키울 텐데 지역에 좋은 일자리,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 중소기업 일자리,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처해 있거든요. 구인난에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서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 이것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고 또 처음에 입사할 때 20대 입사할 때의 임금 격차보다 50대 되면 훨씬 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내가 몸담고 평생 일할 직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 중소기업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은 구인난, 또 우리 청년들, 지역의 청년들은 구직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충주에 있는데 충주가 그래도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인데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 21, 2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 인구가 좀 줄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지역의 고속교통망, 충주는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지 만들고 좋은 기업체를 유치를 하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서 우리 충주의 일자리를 보고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업단지도 제가 국회에 등원하고서 한 5개 정도 이제 준공이 됐고 또 10개 정도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준공해서 일자리 만든 게 한 4천여 개 정도 되고요. 또 앞으로 10개 정도 준공이 되면 1만 8천 개 일자리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고 충주는 또 산과 강, 충주호 이런 산수가 아름답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문화유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서비스업 같은 것도 상당히 참 앞으로 육성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지역의 기업들이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방의 기업들이 올 때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걸 좀 더 감면해주고 특히 규제를 대폭 좀 완화해주고 요즘 좀 어려워하는 그 노동 관련 규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정리를 확실히 해주고 재정 지원이라든지
정주 여건도 갖추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좀 반기업적인 정책,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더 센 쌍법 이런 거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걱정입니다. 기업들이 손쉬운 인력을 구하기 쉬운 수도권에는 투자를 하는데 비수도권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특히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손명수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3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좀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이 부족이 아니라 질적 미스매치,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시도별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보면요,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가 물론 넘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충남이나 전남, 경남 등 이런 지방에서는 구인난이 오히려 심각합니다. 일자리는 넘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제조업보다는 기획, 디자인, 이런 서비스 이런 분야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산업단지 만들어서 그냥 기업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또 제주에서는 주도적 마을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에 버려진 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F&B나 문화, 또 굿즈 뭐 이렇게 생산 판매업 이런 거를 통해서 일거리 자체를 창출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청년들이 왜 지방에서 떠나는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이 삶의 여건입니다. 문화 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또래 문화라든가 같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자리와 함께 이런 삶의 질, 삶의 여건을 같이 살펴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지역 일자리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 그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어서 이종배 의원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돌아온다고 하고 청년이 와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끊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지역에서 실제로 효과가 본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지 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우리 손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제조업 일자리보다도 그런 서비스업 일자리라든지 또는 지역의 뭐 관광 문화와 연계되는 이런 일자리들을 청년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뭐 제조업 일자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라면 언제든지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에서 가까이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또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역에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골똘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일자리와 인구는 어느 하나가 먼저라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노동력 확보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향 청년과 베이비 부모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 비중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역대 최고치 귀농인 중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또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 고향이나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분도 귀촌 의향이 73%로 나왔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 그다음에 이분들을 지역이 안착해서 실질적인 경제 주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종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 지금 이제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역에 가서 고향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도 좀 어느 정도 소득을 얻으면서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향을 가진 계신 분들이 70%가 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 일자리들이 대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대개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 복지형 공공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복지형 공공 일자리들은 한 20만 원대, 월 20만 원대밖에 이제 주어지지 않고, 또 이분들이 그런 일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 이런 베이비 부모들은 사회에서 그동안 자기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경험이나 능력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보람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일자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로 들어가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중소기업 같은 경우 구인난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자기 평생 했던 일과 연계되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요즘 어려움을 또 주고 있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베이비 부모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그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차등화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두든지, 또 연령별로 또는 업종별로 이렇게 차등화해서 두면 좀 이분들이 가서 생산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역 경제 주체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연결해서 노인 일자리 문제 이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복지 개념의 노인 일자리를 경제 활동 개념의 노인 일자리로 전환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이 두 분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명수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60, 70 어르신들 보면 건강하고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하시는 일이 공원 청소나 주차 안내의 경우도 좀 많습니다. 본인들도 좀 답답해 하시는 점도 있으시고 지역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또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경험과 그 어르신들의 기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명수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 얘기하면 저는 이제 영화 인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은퇴한 이후에 새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그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아주 재밌게 만든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오랜 경험과 그 지식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은퇴한 이후에 이분들이 뭐 이런 아파트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단순 노무 주차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참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 활용되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젊은 세대와의 또 일자리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젊은 분들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어쨌든 이런 그 국가적인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활용되는 일자리를 좀 공공부문에서 매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교원을 하신 그런 교사직이라든가 이런 교원 출신 은퇴자들은 지역의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뭐 그런 그 많은 지금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융권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취약계층의 재무 상담이나 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간호나 보건 인력들은 지역에 보면은 방문 돌봄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충분히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게 양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매칭,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종배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 일자리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박근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한 46만 개에서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에 보면 82만 개로 늘어나고 26년도에는 115만 2천 개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아까 말씀도 시켜주고 이래서 이분들도 자기 평생 동안 쌓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새로운 지식도 신지식을 습득해서 어디 가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매치시켜주고, 또 농업하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역에는 농업길 시군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 농업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뭐 새로운 소득이 되는 딸기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다 무상으로 다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분들이 이제 원할 때 하우스 같은 데도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매치를 시켜준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를 이렇게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을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또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제가 실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는 일하는 밥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밥포 사업이 뭐냐면 어르신들 모여서 이 농산물 같은 걸 잘 다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아웃소싱을 줘서 하고 있는 조립 같은 거, 단순한 조립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하시고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누적 참여 인원은 한 50만 정도, 지난해부터 했는데 50만 정도가 참여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또 대개 이제 혼자 일하시고 젊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일하는 것보다 그분들끼리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고독감, 우울증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해소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충청북도에 많이 오셔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러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생산적이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노후 생활 보내는 것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노인 일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생산 주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좀 강조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경제 주체 보는 관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정착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비중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손명수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이 벽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 방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아까 그 어르신들의 귀농 귀촌도 있고 지금 청년 세대의 귀농 귀촌이 있잖아요. 이게 좀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어르신들 그 귀농 귀촌은 여기 그 자료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대부분 은퇴하시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많은 반면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귀농 귀촌을 하는 그 원인이 대부분 이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혹은 그게 자기 적성에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농사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또 섬 지방에서 저는 사실 고향이 섬인데 후배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귀어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도시에서의 생활보다는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뭔가 소득도 더 높이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귀농귀촌과 청년들의 귀농귀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의외로 성공적이지 못해요. 한 3명 중에 1명은 2.6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물론 귀농 귀촌에 이제 적응 정착을 못한 거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수도권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즉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 세대가 귀농 귀촌했을 때 월급이나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사실 삶의 질, 삶의 여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또래 문화가 없대거나 친구가 없대거나 그래서 청년 친화 지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222개 시군 중에서 청년 친화 지수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드는 비수도권 지역은 4개시밖에 없어요.
다 수도권에 이게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여건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외에 이제 사실 결과가 있는데 이게 고립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나 이런 지역에 가서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의외로 이 텃세가 있대요. 그래서 기존 주민들께서 우리 지원금이나 좋은 일자리를 외지에서 와서 뺏어간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이건 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의지할 또래 커뮤니티가 없다, 이런 것들이 2.6년 평균 버티지 못하고 3명 중에 1명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청년들의 귀농귀촌은 지금 지역에서 그런 거 많이 사업하잖아요. 오면은 뭐 일단 10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뭐 산업단지 유치해서 기업 많이 올 겁니다. 이런 그 과거부터 쭉 해오던 그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여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외곽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청년 세대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오히려 도심에 빈 공실 이런 상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오히려 도심 내에서, 그러면 커뮤니티도 만들고 같이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결국 청년이 떠난다라는 문제는 일자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조건 전체를 갖다가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도 어떤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의제를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국가 창업 시대와 로컬 창업입니다. 자료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국가 주도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억 원 이제 투입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로컬 창업과 지역 순환 경제인데요. 성심당을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심당을 좀 이제 살펴보자면 1956년에 대전역 앞에 찐빵 노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1,000억 원 넘는 기업이 되었지만 서울에 단 한 곳도 지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과 해외에서 대전에 성심당 빵을 먹으러 옵니다. 성심당 때문에 대전역 KTX 승차권이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 창업이 만든 지역 순환 경제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로컬 창업 기반 지역 순환 경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배 의원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의원님, 이 성심당 이 기업처럼 이러한 기업들이 왜 전국에 많이 없을지, 성심당 같은 기업이 각 지역에 더 많이 나오면 왜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바꾸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성심당은 매출이 높은 지역에 있는 빵집이다, 뭐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출발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에 이렇게 확산된 지역 거점 성공 모델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 창업해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데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아주 희귀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역 로컬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기가 힘든 아주 이런 드문 사례가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지역과 수도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시장 접근성 문제. 수도권은 시장
소비 규모가 크고 또 유통망과 플랫폼이 잘 연계가 돼 있고 신제품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시장에 공급이 되고 또 수요자들의 반응이 있고 그럼 또 보완해서 다시 개발되고 공급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반면에 지방은 초기 고객층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아주. 그리고 유통망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같은 제품이라도 이와 같이 출발점이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형성과 확산 구조의 문제인데요. 수도권은 이런 콘텐츠나 미디어나 또는 유통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초기 성공만 되면 브랜드화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구조인데 지방은 좋은 상품이 브랜드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또는 노출이 돼서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성장 단계에서 정책의 단절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창업 초기 지원에 중점이 돼 있는데 창업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아져서 누구든지 창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부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창업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금도 지원해서 창업을 돕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확률이 97.5%나 될 정도로 아주 창업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반면에 그래도 한 5년간 계속 그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한 30-40%는 중간에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브랜드를 구축한다든지 판로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자금, 투자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상대적으로 창업보다는 이런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지방에서 창업해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성심당은요 오랫동안 대전 시민들이 사랑을 해왔고 또 대전시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고 주변에 청주시, 천안, 아산 이래서 한 300만이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서울 못지않은 그런 인구가 든든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충주같이 한 20만 좀 넘는 그런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창업이 브랜드화되고 전국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지리적인 한계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당의 사례가 많은 지역에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성 로컬다움이 어떠한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지 송명수 의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에서 만들고 또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 구조, 말은 쉽지만 솔직히 현실에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더 싸고 편한 것을 찾아 대형마트나 어떤 온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지역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게 하려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바꿔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심당 사례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시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5%에서 60% 정도의 대부분의 초기 창업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즉시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성심당 사례에서 보듯이 또 지방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게 바로 수도권에서도 다 빵사로 내려갈 정도로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불과 요즘은 고속철도 타면 1시간 채 안 걸려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 강릉에 유명한 커피집이 있잖아요. 커피 맛으로 강릉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로컬 다음으로 또 나만의 특색으로 남들이 하지 않은 뭔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서의 소비 문제는 결국 제가 이 국가 통계 다시 한번 그 인용을 해보자면 충남이나 경북이나 울산 같은 이런 대형 공업 지역의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사실. 그런데 막상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생산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는 수도권에 가서 많이 하고 지역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방에는 돈을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를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연 예술 문화를 예로 들어보자면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의 티켓 판매 중에서 거의 80%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의 전체 팔리는 게 지방 다 합쳐야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공연이나 그 좀 유명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티켓 판매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그런 인프라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느냐? 아닙니다. 인프라를 예로 들어보면 2024년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를 분석해 보면 인천, 대전, 경기, 서울이 최하위권입니다. 오히려 제주가 18.9개로 1위고요. 강원도가 16.5개로 2위, 전남이 13.6개입니다. 최상위권이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는 지방이 훨씬 많은데 실제 콘텐츠나 실제 공연은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이렇게 그 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을 제가 유럽까지 날아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극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공연을 생중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극장에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방에는 인프라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많은 공연은 있지만 지방의 주민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황으로 이거를 볼 수 있게 극장이라든지 상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도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꼭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 내 생산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자꾸 접근,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지방인 하드웨어는 이제 많은데 소프트웨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모자르다라는 콘텐츠 같은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 소비가 돌지 않는 문제 보면은 단순한 의식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배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창업 지원 정책 우리가 좀 바라보면 투자 유치는 얼마인지, 뭐
매출 성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 빵집이나 동네 카페라든지 뭐 동네 양조장 이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 버티는 가게들을 좀 보면 이 기준으로는 늘 탈락하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는 창업을 좀 지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금 현재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앙과 지방이 또 지방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가 적절히 기능을 좀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 창업 지원은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첩되기도 하고 또 정책 효과도 분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을 기능 중심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한번 재정립해 보자 그런 말씀인데요. 중앙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전체적인 설계 위주로 좀 전국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또 각 기능별로 단계별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창업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제 판로 개척이거든요. 이런 판매망이니까 중앙 정부가 전국 단위 유통망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공공 조달 체계와 지역 창업 기업을 적절히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고 그래서 판로가 확장되는 경로를 잘 좀 설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좋겠다. 또 성장 단계,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자본과 투자가 매우 중요한 만큼 공공 펀드라든지 또는 각 권역별로 투자사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금융 지원과 연계시켜준다든지 민간 투자와 연계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또 케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이런 설계가 잘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주체가 되고 지역 운영 총괄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이나 산업 또는 농특산물 이런 것과 연계해서 창업을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지역의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연계하고 기존 업체와도 연계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장 단계별로 창업부터 성장 단계로 밀착해서 좀 지원을 하고 또 중앙과 창업 기업 간의 어떤 브리지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창업 정책이 창업을 얼마나 했느냐의 중점보다도 창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이 창업해서 지역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돼서 좀 평가 기준이 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창업 정책이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이 오래 남는 창업이 오히려 배제되는 구조가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역에서는 어떤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제 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뉴스핀과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제가 로컬에기에다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청년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지역이 어떠한 변화를 좀 만들고 있는지 취재와 촬영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실제적인 그 생생하게 그 지역의 변화가 보여졌습니다. 단순한 창업을 좀 넘어서 지역의 경제, 실제로 주체하는 그렇게 주체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로컬 창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손명수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 공통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창업이 곧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명제가 실현하게 되려면 창업 지원을 넘어서 공공이 더 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휴 공간 활용이나 지역의 어떤 공공 조달, 연계, 실패 안전망 구축 등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이게 이 창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이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생태계 구축 내지는 아까 우리 이정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판로 확보 같은 이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뭐 각 중앙부처도 지금 창업 지원 기금 같은 게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 정부도 뭐 초기 창업 지원금을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지원 센터 같은 거를 굉장히 거의 서로 경쟁적으로 짓죠.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뭐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준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책이 그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게 지금 많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지원금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 폐업을 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방에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다가 뭔가를 짓지 말고 오히려 도심 내에 어번 리뉴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 내에 공실, 빈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그래야 거기가 생활 여건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도심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여기 지금 상주에 이런 사례도 있고 뭐 양양의 사례도 이렇게 이 자료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여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자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인허가라든가 이런 불편을 해소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런 그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판로를 좀 확보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그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고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발전에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을 한번 하고 싶은, 창업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문을 두드리거나 창업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 이런 데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렇게 두드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창업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시혜자로서의 역할만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업 계획까지 오면 이 창업이 잘 될까 못 될까 이거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 이 보조금이 그냥 헛되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좀 보는 것 같은데, 창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할 때부터 거기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시장 조사도 하고 사업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사업 분석이 좀 아이디어가 약간 사업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좀 그런 것도 새로이 좀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이런 추가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도 좀 만들어서 대학교의 연구실이라든지 또는 기존 업체들 연구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연구해서 좀 더 나은 상품,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상품 출시할 때
홍보에 도움이 된다든지 공공조달 문제든지 지역의 문화체육 행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접점 그리고 이런 매출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이라든지 지역의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충주의 2025년도에 이제 중기부에 우리 유치한 게 소담스퀘어라고 있거든요. 소담스퀘어. 소상공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자기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제도입니다. 중기부에서 제가 그때 유치할 때 8번째 우리나라 8번째 유치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한 4개인가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충주에 이거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뭐 문 닫는 그런 과정인데 충주에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상품이 있으면 그걸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라이브 커머스로 직접 홍보를 해줘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판매에 어려움이 되는 어떤 디지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라든지 또는 온라인 판매 역량을 키워준다든지 상당히 효과가 크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충주에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제 이 혁신 창업자들이 이제 도약하는 단계거든요. 이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역의 문화라든지 뭐 지역의 산업이나 농산물, 농특산물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서로 간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같이 뭐 대책도 강구하고 이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서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창업에 뒤따르는 게 이제 리스크 문제거든요. 창업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특히 청년들 창업이 많은데 청년들이 뭐 돈도 없고 투자금도 없고 또 다른데 취업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뺏기는 기회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 또 이거 실패했을 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준다더니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또 경험도 얻고 그러니까 이 실패에 대한 이런 리스크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같이 좀 껴안아주고 정부에서도 껴안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로컬 창업이 단순히 어떠한 창업 지원을 넘어서 그 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정확히 다 끝냈고요.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 국민과 지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꼭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아주 올바른 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경제 또는 지역 살리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지역에 많은 뭐 투자도 하고 살리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지역은 점점 인구도 줄고 산업도 또 뭐 다 모든 것이 열악해지는 상태거든요. 저는 수도권과 지역에 대해서 제도를 좀 달리 운영을 해줘야 된다. 세금부터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달리 해주지 않으면 지역이 살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미래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극 3특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규모도 좀 키우고 우리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그런 지방의 규모를 키워서 그래서 요즘 행정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인데 결국은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그 고유한 특색을 살려서 각 지역이 자기만의 고유한 발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지속 가능성도 있고 결국 우리 것이 세계로 뻗어나가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지방도 로컬도 이 로컬의 특성을 잘 살려서 나만의 발전 방향과 그런 그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이제 두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방향이 좀 제시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순한 어떠한 재정 투입, 그러한 개별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나 그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동시에 어떤 청년이라든지 인구가 머물기 위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삶의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의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4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